이번 시간에는 공포와 좀비 장르 서사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공포 장르부터 살펴보고 괴물 혹은 요괴 서사, 다음으로 좀비 서사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포는 앞서 살핀 사랑과 함께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것이 미지에 대한 공포예요. 여기서 미지, 즉 알지 못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이 개념이 공포, 괴물, 좀비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작가이자 문예 이론가인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설명이에요. 러브크래프트는 장르 서사, 특히 공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물 자체도 독특한데 아주 폐쇄적으로 생활했지만 여러 작가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었어요. 이 작가들이 미국의 공포 장르 발전을 이끌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소개되면서 영향이 확산되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가 발표했던 공포 장르 관련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 여기 소개된 공포 문학의 매혹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포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론적 성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 창작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컬처 중에서도 서브컬처, 이론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평가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지요. 그런 와중에도 공포 이론을 검토하고 나름의 창작 방법을 모색한 연구 성과가 나왔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시광의 공포영화관은 공포서사 작품을 전면에 드러낸 국내 첫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살핀 러브크래프트의 견해처럼 여기에서도 고대로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고 공포라는 감정은 한시도 인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전제한 후 그래서 영화사 초기부터 공포를 다룬 작품이 있어 왔다고 설명해요. 영화는 예술의 성격도 가지지만 그 출발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가집니다. 엔터테인먼트, 즉 재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지요. 가족 드라마나 성장 드라마처럼 사람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하고 로맨스처럼 설레면서도 애틋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추리처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기괴하고도 무서운 상황을 제시하면서 재미를 전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포 영화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장르의 서사 작품이 그러하듯 공포 역시 설화, 동화, 신화, 전설, 고딕 소설 등등을 활용해서 창작되었고요. 동시대가 담고 있는 불안함을 표현했다라고 설명됩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포 영화, 공포 서사는 독립적으로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옛 이야기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 작품이 창작되었는데 사실 이는 옛 이야기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에요. 설화나 동화 중에는 잔혹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숲에 버려진 아이들이 마녀를 살해하고 분홍신에서는 저주를 풀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지요. 신화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기에 더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존속 살해, 근친 상간, 끝없는 형벌 등이 제시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이야기 요소들은 대체로 상징 표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야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공포 서사에서 주요한 서사 요소로 활용한 겁니다. 특히 영화 분야에서 그랬지요. 둘째, 공포 서사는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불안이야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공포 영화는 특히 동시대에 주목해요. 이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공포에 반영된 동시대성은 때로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제시됩니다. 가령 여고괴담 시리즈는 억압된 학교 사회의 모순을 전면에 배치해 직접 제시한 사례지요. 반면 할로윈, 13일의 금요일, 나이트메어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슬래셔 영화는
살인마에게 난도질 당하는 청년들이 제시됩니다. 그들은 부모가 금지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죽임을 당해요. 이를 1980년대 미국 보수 계층의 불안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김봉석, 김종일의 책 호러에서는 공포를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의식하는 장르라고 제시해요. 상식과 규범을 뒤집어보고 은폐된 것을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무서우면서도 공포 영화를 자주 보는 이유를 공포 영화 속의 두려운 존재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합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설명의 바탕에는 공포를 다루는 서사 작품들이 허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재미를 느낄 수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마치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요. 픽션, 즉 허구라는 이야기의 특징이 공포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포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 공포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겠지요. 게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고립, 즉 무리에서 동떨어져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에요. 주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 때 활용됩니다. 다음은 예측 불가능성,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공포 영화나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죠. 마지막으로 통제 밖의 상황, 등장인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을 뜻합니다. 공포를 일으키는 요인은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려지죠. 쓰나미나 감염병, 창궐 같은 재해일 수도 있고요.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이나 연쇄 살인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무지 제어하기 힘든 욕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다만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하나 더 보죠. 장르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제시했던 리퀴드 모더니티 개념을 이야기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견해입니다. 그는 특히 불확실성에 주목해요. 이는 유동성이 내재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라는 책에서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라고 주장해요. 즉, 불확실성이 공포를 만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가령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보다 옆자리, 조수석에 탄 사람이 더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속도를 낼지 알고 있으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바우만이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 맞서 싸우려 해도 싸워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공포를 만든다 라고 설명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공포라는 장르를 지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역량이 공포서사 창작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창작 방법이 되겠어요. 로맨스 서사를 공부할 때 로맨스는 어긋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장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공포는 불확실성을 표현한 장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포, 즉 호러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테러, 테러리스트 할 때의 그 테러입니다. 물질적, 육체적이고 구체적인 공포 상황을 의미해요. 반면 피어, 두려움은
정신적인 두려움, 마음으로 느끼는 공포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 호러, 공포인데요. 테러와 두려움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별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마주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러를 당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두려움을 느껴도 그걸 이겨내고 구조 활동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테러를 강하게 느껴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 세대의 불안감, 중년의 위기, 톱스타의 우울증 이런 경우는 직접 테러를 당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케이스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자면 남들과 비슷하거나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느끼는 공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테러와 두려움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정확하지만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호러, 공포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포 장르에서 자주 제기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딕 소설이에요. 이는 공포 서사, 근대적 장르의 관점에서 창작되는 서사 작품들의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SF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영상을 다시 시청하기를 원합니다. 고딕 소설은 공포 장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던 문예사조인 낭만주의의 소설 양식 중 하나입니다. 낭만주의는 규범과 법칙성에 반대해서 감성의 표출을 강조합니다. 앞서 판타지 장르에서 언급했던 환상성을 드러내는 경향과도 통해요. 그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폐역,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이상심리, 기괴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발표됩니다. 본래 고딕은 중세 건축물이 주는 폐허의 분위기를 뜻해요. 소설만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고 미술, 음악, 건축, 패션, 메이크업 등 문화예술 전반에서 활용됩니다. 지금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분야만 언급할게요. 패션 분야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한참 뒤인 1970년대 말에야 영미권에 나타난 경향이긴 하지만 고스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하얗고 음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화장, 검정 일색의 패션, 해골, 뱀파이어, 마녀 등의 캐릭터를 따라한 코스튬 등이 특징적인데요. 2022년 공개된 드라마 웬즈데이에서 이런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30년대 신문 만화에서 출발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 번 제작되었던 아담스 패밀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기괴한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장녀 웬즈데이 아담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포스터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지죠? 고딕 소설의 대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괴물의 형상이 고딕적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또 추리 관련해서 다루었던 에드가 알렌 포는 검은 고양이와 같은 잔혹한 이야기도 다수 발표해서 고딕 소설의 계승자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이 러브크래프트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외에도 미국의 워싱턴 어빙이 1820년 발표한 소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미국의 에밀리 브론테가 1847년 발표한 폭풍의 언덕, 로버트 스티븐슨의 1886년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기존 흡혈귀 이야기를 집대성해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어낸 브램 스토커의 1897년작 드라큘라, 미국의 헨리 제임스가 1898년 발표한 나사의 회전, 프랑스의 가스통 루르가 1910년 발표한 오페라의 유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딕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향의 작품이야 영미권이나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전소설 장화홍련전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평안북도 철산지방에 발생한 실제 사건이 설화로 전승되었고 이를 모티브로 소설이 만들어졌지요.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언니 장화가 살해를 당하고 동생 홍련도 자살을 합니다. 이들이 원혼이 되어 관할을 찾아가서
하소연해서 결국 억울함을 푼다라는 내용이죠. 설정과 표현의 잔혹함, 유령 등 초자연적 현상, 복수와 원한풀이, 스산한 분위기 등이 공포 서사의 면모와 비슷합니다. 이 역시 프로토타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포 장르를 무조건 고딕 소설에서 출발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물론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공포가 여러 작품에서 표현되었고 그것이 누적되어 문화예술 전통을 형성했으며 이후 근대적 장르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는 편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슬래셔예요. 영화에서 주로 나타나서 흔히 슬래셔 무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슬래셔는 슬래시, 즉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고 찌르고 난자한다 라는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사람, 난도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범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이 슬래셔예요. 전형적인 클리셰가 많이 활용되고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빨리빨리 죽여버리고 특히 여성 캐릭터들을 선정적으로 소비해버리는 등 패턴화된 양상이 반복해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재료를 매뉴얼대로 조립해서 제공하는 음식, 패스트푸드처럼 공포 장르를 다룬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슬래셔 무비들이 양산되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용어가 공포의 맥도날드화입니다. 1998년 발표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스크림에서 이 클리셰를 지적해요. 기존 슬래셔 무비에서 등장인물이 술이나 마약을 하면 죽는다. 성행위를 하면 죽는다. 그리고 곧 돌아올게 라고 말하면 죽는다. 이 작품은 이러한 클리셰를 지적하고 깨뜨리면서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공포 영화가 다시 유행하는 데 기여해요. 장르 서사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새로운 실험을 통해 장르가 혁신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래셔 무비의 대표작들을 살펴볼게요. 첫 작품은 토브 후퍼 감독의 1974년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입니다. 외딴 곳으로 여행을 떠난 청년들을 살인마가 습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후 작품들에서 반복되는 서사 구조를 제시한 겁니다. 특징적인 살해 도구가 사용되고 등장인물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는 등의 특징도 함께 제시합니다. 1978년 발표되었던 할로윈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1980년 발표된 쇼 커닝햄 감독의 13일의 금요일은 슬래셔 무비가 유행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키 마스크를 쓴 캐릭터가 캠핑장에 찾아온 청년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사의 맥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살인 행위와 그 전후의 긴장감을 더 강조했어요. 이 역시 이후 발표된 슬래셔 무비의 특징이 됩니다. 13일의 금요일도 시리즈화되어 여러 편의 영화, TV 드라마, 콘솔 게임, 소설, 만화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 다른 대표작으로 웨스 크리븐 감독의 1984년 나이트메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시리즈화되어 여러 분야에서 작품이 만들어졌죠. 앞의 작품들과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와 표현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캐릭터가 독특해요. 연쇄 살인범이 아니라 꿈속에서 활동하는 악령입니다. 공포의 환상 요소를 결합한 것이죠. 13일의 금요일과 나이트메어, 이 두 시리즈가 슬래셔 무비를 견인합니다. 두 시리즈의 살인마 캐릭터들끼리 대결하는 제이슨 대 프레디라는 영화가 2003년에 발표되기도 했죠. 그런데 인간의 감각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처음에 자극을 받으면 깜짝 놀라지만 반복되면 어느새 무덤덤해져요. 그러면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포 영화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지지만 감상의 폭이 넓어지면 점점 무뎌집니다. 더구나 공포가 맥도날드화되어 비슷한 작품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전 수준으로는 별로 무섭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공포 영화의 잔혹성이 에스컬레이팅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발표된 제임스 완 감독의 영화 소우처럼 사람들을 고문하고 난도질하는 그 자체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작품이 나옵니다. 공포는 분명히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표현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키워드는 오컬트입니다. 슬래셔 무비가 공포를 강조하기 위해 연쇄살인마라는 캐릭터를 활용했다면 오컬트는 신비주의를 전면에 내세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컬트에는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해야만 해요. 악마 숭배, 마법, 점성술, 강령술, 빙의, 마녀, 이런 소재들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무서움을 만드는가?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러브크래프트가 제시했던 바로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컬트라는 용어는 라틴어 오쿨투스에서 유래했어요. 이는 숨겨진 것, 비밀, 비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컬트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탐구,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한 지식 등을 의미합니다. 중세부터 종교가 강박화되면서 마녀 사냥, 악마 숭배자 탄압, 이교도 박해 등의 사건이 거세게 일어나지요. 물론 그 대부분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집단 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신의 대리자와 악마 혹은 그 추종자들 사이의 대결이라는 인식이 고착돼요.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대결 구도가 오컬트 서사의 창작 방법으로 도입됩니다. 신과 악마가 아니라 등장인물과 악마가 싸움을 벌여요.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인간이거나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투쟁하거나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때로는 악의 편에 포섭될 수도 있죠. 선택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등장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오컬트 서사의 핵심적인 창작 방법입니다. 오컬트가 대중문화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어요. 영화와 록 음악이 이런 경향을 주도합니다. 다른 장르 서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역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죠.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68혁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큰 영향을 남겼지만 끝내 쇠퇴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보수 기성세대의 반발이 거셌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해요. 발원지 프랑스에서는 드골파의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총선에 승리했고 미국에서는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뒤 보수 기득권을 대표하는 닉슨이 대통령이 됩니다. 개혁이 급격했던 것만큼 그에 대한 반동도 컸던 것이죠. 그로 인해 1970년대에는 패배감이 팽배합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줄고 회피적인 경향이 나타나죠. 무서운 현실을 피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환상, 우주 혹은 초월적 존재 같은 것들. 이런 맥락에서 오컬트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표작을 보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를 볼게요. 엑소시즘이라고 귀신이나 악령을 물리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을 엑소시스트라고 해요. 소녀의 몸에 침범한 악령과 싸우는 사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엑소시즘이란 용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1976년에 리처드 도너 감독의 영화 오맨이 발표됩니다. 기독교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었어요. 이 작품에서 독창적인 부분은 아이를 악마로 설정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공포감 형성 요소 중에 하나인 예측 불가능성을 구현한 거예요. 그동안의 공포 영화에서 범인은 주로 성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한 캐릭터로 인식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오컬트에 대한 관심은 서구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관심이 나타나는데 특히 일본에서 오컬트가 유행했습니다. 일본은 본래 애니미즘적 전통이 강한 종교 문화를 가진 탓에 초자연적 존재에 익숙했고 악령, 악귀를 퇴치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공포 장르 서사가 형성될 바탕을 갖춘 셈이죠. 여기에 오컬트 작품의 영향이 더해져서 관련 작품들이 발표됩니다. 오기노 마코토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연재한 만화 공자광이 대표적이죠. 퇴마사의 활약이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인데 일본 만화답게 여기에서도 파워 에스컬레이트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점차 강력한 적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주인공의 힘도 강해지다가 마침내 신의 경지에 이르러요. 세계관 설정은 혼종성을 보입니다. 일본의 옛 이야기를 토대로 인도 신화, 티베트 밀교, 기독교 성배 전설 등을 결합했고 여기에 각종 음모론이 더해져요. 일종의 동양적 오컬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광은 성인 만화로 분류돼요. 성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퇴마 과정도 굉장히 잔혹하게 표현된 까닭입니다. 작품 자체만 보면 사실 추천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공자광의 설정과 스토리텔링 방식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 우혁이 1993년부터 PC통신 하이텔에 연재했던 소설 퇴마로, 양경일이 작화를 담당하고 윤일환이 스토리를 써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재한 만화 아일랜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오컬트가 그리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종교적, 문화적 차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파악됩니다. 그러다 장재현 감독이 2015년 영화 검은 사제들을 발표하면서 오컬트를 표방한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엑소시스트 사제 2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전형적인 버디 관계를 형성합니다. 장재현 감독은 1919년 영화 사이비에서도 오컬트 장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요. 앞으로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이 발표되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넓은 범주에 해당하는 공포 장르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괴물과 요괴를 알아볼게요. 이어서 더 세부적인 영역인 좀비까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